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 TAT 1급 교재로 우리 지금 자산 파트를 하고 있어요.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 파트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단기 매매 증권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매출 채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에서 기억할 게 있나? 자, 단기 매매 증권에서는 여러분 잘 틀릴 수 있는 뭐 여지가 있는 게 요거 단기 매매 증권에는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라는 얘기하고요. 여기 채권에는 그러니까 주식, 공채, 국채, 사채 요 세 가지 있다는 거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에 이제 네 번째 매출 채권이 나와 있는데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야 매출 채권에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뭐 매출 채권이라고 부른다. 근데 나중에 요 다음 파트에 나오는 음, 외상 매출 채권하고요. 여기 매출 채권하고 기타 채권을 갖다 같이 상대적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좀 약간 유용한 게 있어요. 그래서 기타 채권에는 미수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급금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 급수 불문하고 특히나 세무 이것까지 공부하신 분들도 요거 잘 까먹는 분들이 계셔요. 뭐 기억이 모르거나. 그래서 매출 채권을 갖다가 우리가 대손 처리해서 못 받게 되면 대손 충당금이 없을 경우 다 전 금액을 전액을 다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대손 상각비가 판관비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란 얘기예요. 대손 상각비는 무슨 비용이다? 판관 비용이다. 또 다르게 영업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 많아요. 그래서 대손 상각비가 판관비라는 거 우선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기타 채권도 마찬가지 이유로 파산으로 인해서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기타 채권을 못 받았을 때 비용 처리, 충당금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계정 뭘로 처리해야 돼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고, 그러면 얘도 판관비인가요?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기타 채권이기 때문에 얘는 영업 외 비용 계정이에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를 할지라도 우선 계정이 비슷한데 다르기 때문에 판관비 매출 채권일 때에는 대손상각비라고 회계 처리하시고요. 충당금이 전혀 없을 때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기록하시고, 그다음에 영업의 비용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라고 요거 하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회계 그 2급 배우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매출채권에 관련돼서 대손회계라고도 부르는데 대손금과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들으셨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뭐 기본 아는 사항이니까 대략 대충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자, 근데 여기 어저께 설명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기종을 물어보는 순간에 여기 잠깐 막혔었죠. 그 대손충당금 환입이 왜 판관비 마이너스 항목인지 이런 거 설명을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잠깐만 요거 일시 중지만. 자, 그래서 여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그 회계에 대한 것을 제가 써놨던 것으로 직접 한번 해놓고서 정리해놓은 것을 갖다가 보고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매출채권에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이 있다. 근데 만약에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되면 지금 여기 상품 매출을 했어요. 상품 매출을 10,000원 했는데 외상매출금으로 해놨다가 얘가 만약에 거래처가 파산을 해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하면 외상매출금 이렇게 감소시켜 주고요. 이 계정 대손충당금이 전혀 없을 때는 대손상각비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대손상각비가 판관비라는 거 제가 설명해 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대손상각비가 판관비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지금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10만원, 지금 결산할 때 10만원이었고 매출원가는 4만원이었대요. 그럼 매출 총익은 6만원이죠. 판관비 35,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25,000원. 여기까지 계산된 것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손상각비는 거래처가 갑자기 돈을 갖다, 그러니까 거래처가 파산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걸까, 예측하기가 힘든 걸까?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왜? 거래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기말에 가까워서 갑자기 거래처가 파산을 해서 지금 여기 차변에 계정이 나와 있는 것처럼 대손상각비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대손상각비는 다이렉트로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판관비로 들어가죠. 그럼 영업이익에 당연히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영업이익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회사의 경영진이나 또 우리 직원들은 보통 전년도에 예산이라는 걸 세워놓고 그 예산의 목표를 달성하면 보너스도 받고 달성 못하면 보너스 못 받는다 그랬었죠. 또 성과 평가함에 있어서도 경영진은 누구의 성과 평가를 받나? 주주들의 성과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의 목표가 지금 현재 25,000원이었어요. 달성했죠. 그러면 보너스도 받고 등등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 대손상각 거래처 파산을 해갖고 대손상각비가 요 판관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판관비는 35,000원에서 얼마로 증가하게 됐어요? 45,000원으로 증가하죠. 영업이익은 15,000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목표 달성했어요? 못했어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경영 환경을 경영진들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처에서 파산이 돼서 비용으로 대손상각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 마무리할 때마다 충당금 좀 꽁쳐놔라 라고 했단 말이지. 그 충당금을 꽁쳐놓는 방법이 바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정했느냐 하면 여러분이 배웠던 대로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이 지금 얼마가 있느냐 하면 1,000만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경험상 1년 동안에 1,000만원의 매출 채권 중에서 1%를 회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금액은 얼마예요? 10만원이 되겠죠. 자, 요 돈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이 10만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대손충당금 설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회계 처리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며칠 날짜로? 12월 31일 날짜로. 회계 처리 어떻게 했어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10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10만원 이렇게 해놨죠. 이 대손충당금은 실제로 차후에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꽁쳐놨던 돈으로 메꾸겠다는 뜻이에요. 대손충당금을 갖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우선 하나 비교를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 지금 차변에 나와 있는 이 대손상각비하고요.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대손상각비 똑같이 비용 계정이죠. 성격이 다를까? 똑같을까? 똑같아요.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 똑같은 비용 계정이긴 하지만 위에 있는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한 이유는 대변에 지금 뭐를 빼먹었어요?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손상각비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차변의 대손상각비 얘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에요.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비용 처리를 해버린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뺐을 게 없어. 우리 외상매출금 날려먹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12월 31일 날 우리가 예상을 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놓으면 이 대손충당금 얘는 사용할 수가 있죠. 실제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는 이렇게 배우셨던 거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 대손충당금을 다음에 지금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어. 얼마가? 6만 원이 발생했대요. 그럼 대손충당금 지금 얼마가 적립되어 있으니까 10만 원 있으니까 대변으로 6만 원 뺐으면 되겠죠. 그리고 외상매출금 6만 원 뺐어요. 근데 11월 30일 날 또 발생했네. 얼마? 5만 원. 그럼 대손충당금 남아있는 건 4만 원이니까 얘 없애주고 나머지 금액은 어쩔 수 없이 대손상각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복습. 자, 그렇다면 기말에 항상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는데 보충법으로 설정하라는 거 배우셨죠? 뭐 회계 2급부터 나오는 내용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은 현재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근데 잔액이 전년도에 하나도 없었어. 다 쓰고 아니면 안 해서. 그러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대손상각비 10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잔액이 5만 원 남아 있었어. 그럼 얼마만 더 하면 돼? 5만 원. 만약에 잔액이 10만 원이 있었다면 붕괴 없음이에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전년도 매출 잔액하고 올해 매출 잔액이 똑같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끝에 얼마라도 차이 나지 똑같을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여튼 그런 거 알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전년도에 설정해놨던 대손충당금 잔액이 지금 현재 15만 원이 있대요. 근데 우리 올해는 얼마만 하면 되는데 10만 원만. 그럼 5만 원이 더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환원시켜야 돼요. 그럼 대손충당금 대변 잔액이 많다는 뜻이니까 대변에 있던 대손충당금 기를 차변으로 이렇게 감소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라고 쓴다?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지난 시간 질문했던 이 대손충당금 환입의 성격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대손상각비가 손익기산서 판관비에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 배웠죠. 왜? 대손상각비도 비용이에요. 판관비도 비용이죠. 비용에 비용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증가하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얘는 비용 처리했던 대손충당금이 지금 다시 환원하는 거죠. 대손상각비 자체가 판관비였다면서요. 근데 얘가 나갔다 들어오면 다른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판관비 기준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안 쓰고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런데 계정 용어가 달라. 근데 손익계산서에서 추가해줘야 되는 그 계정은 이 판관비인데 판관비가 지금 3만 5천 원이었잖아요. 대손충당금 환입이 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은 이 판관비 자체를 빼는 계정, 차감하는 계정이에요. 지금 여기 판관비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3만 5천 원이라고 돼 있죠. 대손충당금 환입 만 원이 판관비에 들어가면 이 비용을 만 원만큼 빼주는 거야. 비용을 차감하니까 이익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을 이 판관비 계정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판관비가 얼마로 변동이 생겨요? 2만 5천 원으로 비용이 감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대손충당금 환입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이 만 원이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건데 대손상각비는 무슨 계정이니까 기억하실 때 이렇게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대손상각비는 판관비다. 그러니까 비용에 비용을 더하니까 비용이 증가하죠. 근데 대손충당금 환입계정은 그 판관비를 차감하는 계정이야. 반대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가 증가한다?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이걸 갖다가 세무일급에서 보기에 말로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대손충당금 환입계정은 판관비의 차감계정이므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답안지 봤어? 이해하면 별거 아닌데 이게 용어가 뭔 뜻인지를 잘 못 알아듣게 되면 그 보기에 나왔는 설명을 듣고 아니 기본적으로 대손충당금 환입계정이 판관비의 그 비용을 차감하는 계정이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죠.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자, 그래서 기억하실 때 판관비 안에 대손상각비도 있고 그다음에 판관비를 차감시키는 계정은 뭐다? 대손충당금 환입계정이다. 또 많은 회계 교재에서는 이 대손충당금 환입계정을 갖다 이렇게도 불러요. 판관 판관비 부의 금액이라고 되는데 여기 부라는 말 뜻은 한자어로 이렇게 써요. 와, 몰라주세요. 옛날 회계 교재는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라고 이렇게 쓴 한자어가 차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차감, 뺀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뺀다는 뜻이에요. 뭘 뺀다고요? 판관비를 줄여주는 그런 계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리고 했던 그 대손충당금 환입계정에 대한 것을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여러분들이 많이 저기 실수하는 거나 모르는 항목이 있어서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매출채권은 저기 당좌자산 계정인 거 아시죠? 어,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대손충당금은 자산 계정인지 부채 계정인지 그다음에 자본 계정인지 수익 계정인지 비용 계정인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승 씨 이거 무슨 계정일까요? 대손충당금? 여봐. 제가 확인하기를 잘한 것 같아. 자, 비용이라고 얘기했어요. 비용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죠? 근데 비용이라고 얘기하면은요. 그래서 비교 한번 해보세요. 비용이라고 얘기하면 얘 대손충당금이 발생했을 때 차변액 회계 처리하면 차변에 기록돼야 돼요. 왜? 비용이니까. 근데 대손충당금 얘가 지금 발생했을 때 차변에 기록됐어요? 대변에 기록됐어요? 대변이죠. 그럼 비용은 아닌 거네. 그럼 부채. 어차피 통박이야. 뭐 5개 중에 하나 돌아가다 보면 나오겠지. 그러면 비용 그 뭐죠? 대변에 부채 계정이라면 지금 여기 매출 채권과 얘가 부채가 무슨 관계가 있지? 매출 채권하고 대손충당금하고 매출 채권은 자산이야. 근데 대손충당금은 부채야. 대손충당금은 내가 빚졌다는 뜻인가? 그러면 얘 누구한테 갚아야 돼? 거래처가 있을까 없을까? 부채라는 건 누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 채권에서 줘. 그렇죠. 자, 여기 그냥 간단하게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대손충당금의 정체는요.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자산 계정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에서 매출 채권 밑에 또는 외상 매출금 밑에 바로 대손충당금 계속 나와 있었던 거 보셨을 거예요. 같은 칸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똑같이 자산이에요. 다시 대손충당금은 뭐다? 자산 계정이에요. 근데 누가 이걸 그렇게 설명을 안 해줘.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이 무슨 계정인지 구분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럼 그렇게 물어보겠지 또. 선생님, 대손충당금이 자산 계정이라면 우리 기록할 때 증가하면 차변에 기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얘는 대변에다가 이렇게 기록했나요? 그럼 얘 부채니까 지금 소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채니까 대변에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우리 재무 상태표에 기록되는 이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썼느냐? 지금 여기 상황을 보시면 매출채권 우리가 100만 원 받을 거 있다는 뜻이라는 건 알고 있죠. 대손충당금은 무슨 뜻이에요? 말뜻이 얘는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돈입니다라고 그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채권에서 얘를 더해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빼준단 말이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차감기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 대손충당금은 뭘 차감하고 있어요?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계정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평가계정이라고도 불러요. 평가계정. 차감계정이면서 평가계정인데 매출채권을 차감해서 대손충당금만큼 차감해서 얼마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밑에. 장부가액인 99만 원이라고 평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세무 2급 과정까지 배우면서 이렇게 그 계정의 성격이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인 거 5개 정도를 배웠어요. 근데 명확히 그걸 구분을 잘 못해. 그럼 시험 문제에서 말이죠. 여러분 보기에 이렇게도 물어봐요. 대손충당금 계정은 매출 채권을 차감하면서 평가하는 계정이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차감 계정이 뭔지 평가 계정이 뭔지 그 용어를 모르니 대손충당금은 아는데 그 대손충당금의 정체를 폭로해서 보기로 써주면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는 무슨 계정이라고요? 대손충당금의 정체는 뭐라고? 매출 채권을 차감하면서 평가하는 계정이다. 그리고 성격은 자산이다 부채다. 자산이다. 그런데 왜 대변이에요? 자산을 차감하잖아. 자산을 차감하니까 성격이 차변에 적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자산은 왼쪽에 차변에 적히는 게 맞아. 근데 그 자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변에다가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대변이 자기 자리인 자산 계정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인 것들은 그 계정 위에 있는 계정 있죠? 그 계정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나 이해를 했으니까 잽싸게 또 비슷한 계정 여러분이 배웠던 거 다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기 유형자산을 하나 써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차량 운반구 이렇게 써놨어요. 차량 운반구 가격은 100만원. 이 차량 운반구에 차감 계정이 뭐였었어요? 감가, 상각, 누계 똑같이 써놓을게요. 이게 만약에 만원이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차량의 장부가액은 얼마가 돼요? 99만원 되겠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지금 여기 대손충당금하고 지금 다른 게 거의 없죠. 똑같은 상태야. 그러면 제가 또 뭘 물어봐야 돼? 똑같이 이해를 시켜드리려면 이 감가상각 누계의 정체가 뭐냐고 또 물어보겠죠. 첫째, 이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 계정이에요. 근데 얘는 유형 자산을 차감하고 있죠. 유형 자산을 차감하면서 평가하는 계정. 바로 여기 대손충당금하고 성격이 같아요. 그래서 이도 뭐라고 부른다? 유형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면서 동시에 평가하는 계정, 평가계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얘도 감가상각 누계액도 발생하면 차변에 기록해요, 대변에 기록해요. 대변에 기록하죠. 그래서 대변에 기록한 거예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차감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지껏 배웠던 거 통틀어서 한꺼번에 다 해줄게요. 근데 이거 찾으려면 교재에서 찾으려면 5가지 다 찾아야 돼. 근데 여기 아주 세트로 제가 지금 한꺼번에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회계 2급 과정에서 뭐 배웠었느냐면 자본금 배정 배웠던 거 기억나요? 자본금 10만 원이 있었는데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규정이 뭐 있어요? 개인 기업에서 인출금 들어봤어요? 아, 오래간만이다, 그죠? 언제적 들었던 얘기야. 바로 이 인출금이라는 규정이 바로 자본을 차감시키는 규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실제 자본금은 얼마라고 표시된다? 장부가액은 99만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 인출금의 정체는 뭔가요? 인출금의 정체가 뭐예요? 계정이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이건 뭐 밑에 있어요? 자본계정 밑에 있죠? 이 자본계정이에요. 자본계정을 차감하면서 평가하는 계정이 무슨 계정이다? 인출금 계정이다. 그러면 인출금 얘 발생하게 되면 차변에 먼저 기록했어요? 대변에 먼저 기록했어요?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 헷갈리죠? 배운 지가 오래돼서 참 회계 원리 때 배운 걸 까먹고 있단 말이지. 그럼 또 저기 누구지? 여울씨가 대변 그랬으니까 설명해야 되겠어 이거. 금방 아마 공부해 주셨던 것들이라서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여기다 그냥 쓸게요. 여기다가 자, 우리 개인 회사인 경우에는 보통 출자라는 말 쓰잖아요. 자, 현금 1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이런 말이 된다면 현금은 지금 발생한 거죠. 차변에 회사로 10만 원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출자라는 말 뜻은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라는 말 뜻은 자본금을 갖다가 이렇게 냈다는 뜻이죠. 그래서 10만 원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개인 기업은 개인 회사는 사장님이 대빵이야. 돈 달라면 무조건 줘야 돼. 그죠? 근데 왜 필요하시죠? 물어요, 안 물어요? 감히 어디다 물어 그걸. 개인 목적으로 썼다고 가정을 합시다. 회사 목적으로 쓴 거 아니에요. 지금 딸내미가 저기 대학교 졸업하느냐고 지금 노트북 아이패드인가 아이패드 기비 뭐라 불러 그거 아이패드 탭 하여튼 아이패드 하여튼 그거 사줬어. 걔가 조금 더 비싸다며. 에어 하여튼 사줬어. 그래서 한 500만 원이라고 쳐. 그럼 돈을 좀 꽤 쓰는데 사장님이 돈을 갖다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 좀 달라고 하면은 처음에 자본 출자할 때 자본금이 생기는 것처럼 개인 목적으로 돈을 가져가게 되면 자본금을 인출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 자본금 써야 돼. 이렇게 자본금 써야 되는데 자본금 계정의 특성상 얘는 아무 때나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장님이 1년 동안의 돈을 몇 번이나 인출해 갈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임시계정을 쓰는 거예요. 그 임시계정으로 뭐라고 써요? 인출금 여기 뭐 3,000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그럼 대변인 다 현금이라고 치고요. 또 1년 중에 한번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황우패와 황우패가 누군지 알죠? 이분이 결혼하신 분이야. 황우패와 생일이라고 또 좋은 선물 사가야 되는데 돈 좀 빼달래. 또 인출금으로 2,000원 이렇게 빼갔어요. 2,000원.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더 이상 안 빼갔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12월 30일 날 여러분들은 요 담당에 대한 인출금 계정에 대해서 계정을 기말 정리사항으로 분기를 해줘야 돼. 왜? 인출금 계정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차별에다가 뭐라고 쓰고 얘 인출금의 의미는 자본금을 줄였다는 뜻이라 했었죠. 그래서 차변으로 이제 실제로 자본금 빼나간 금액을 한꺼번에 다 기록하고 대변으로 뭘 빼준다. 인출금 발생했던 금액 합쳐서 5,000원 이렇게 빼주게 되면 기말 정리 사항으로서 정리가 되는 거고 발생했던 인출금 5,000원 인출금으로 다 상계 처리가 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얘하고 얘를 묶어보면 결국 자본금 여기 10만원 있다가 자본금이 얼마 빠져나간 거예요. 5,000원이 빠져나갔다. 걔를 갖다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더란 얘기예요. 얘는 기말 자본계정에 대한 재무상태표겠어요. 지금 기중이겠어요. 기중이야. 왜냐면 기말에는 얘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만 이게 기말이라고 한다면 기말 정리사항 분기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인출금이 여지껏 얼마큼 빼갔다.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와요? 회계 2급, 1급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었는데 여러분 지금 세무 1급 과정 배우고 있잖아요. 인출금 문제가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법인이라는 그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인출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쓰이지를 않아요. 문제 자체에서도. 그래서 근데 거기서 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여기 차감 계정이면서 그다음에 평가 계정인 것 찾으라 안 찾으라 그땐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포인트가 어디 있기 때문에 차감 계정, 평가 계정의 성격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이 그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 배웠던 거 어디에서 보셨었느냐면 요거 계정만 쓸 테니까 성격은 다 알았으니까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재고 자산 재고자산을 갖다가 기말에 시가와 우리가 갖고 있는 가격 비교하죠. 그래서 그 가격이 시가보다 우리가 사갖고 온 가격이 더 높아. 반대로 시가가 우리가 갖고 온 가격보다 더 낮아.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때 재고자산의 값어치가 시장 가격이 더 싸. 그럼 그 차이나는 금액만큼을 평가해서 반영해야 되죠. 그때 썼던 계정 과목의 이름이 뭐냐고요. 라고 얘기하면 또 다시 그래 어서 들어는 봤어. 이번에는 초이가 간모손실 얘기했기 때문에 10분 쉬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자 잠깐 여기 멈춰 놓을게요. 자 조금 전에 초이가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재고자산도 있잖아요. 이렇게 평가 계정이면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이 있는데 재고자산은 말 그대로 지금 재고자산이에요. 얘를 갖다가 차감하는 계정이 뭐냐면 재고자산 대손충당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평가 충당금이에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재고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면서 평가하는 계정이다. 그렇다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의 정체는 뭐겠습니까? 재고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죠. 그럼 이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차변에 기록이 돼요. 대변에 기록이 돼요. 요건 또 다음 파트가 바로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그때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지금은 포인트가 뭐다? 여기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인 성격의 것들을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대손 충당금,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인출금 이렇게 차금 규정인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더 그나마 잇따르면 정부 보조금이에요. 정부 보조금도 평가 규정 차감 규정이면서 평가 규정 형태로 기록이 되는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대손충당금 환입 희승시 여기 판관비 마이너스 항목 이거 구분할 수 있겠죠. 이제는 시험 문제 FAT 아니, TAT 2급도 그렇고요. TAT 1급도 그렇고 대손충당금 문제는 전산세무 이거 모든 회계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돼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매출 채권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요 틀 안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를 생각하셔서 문제를 갖다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 범위 안에 다 있다는 것도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거 두 가지 규정이에요. 이 두 가지 규정이 뭐냐면 매출 채권하고요. 여기 대손 충당금 규정이 보통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는 매출 채권 규정이고요. 밑에 거는 대손 충당금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할게요. 시간이 걸리니까. 매출 채권은 자산 규정인 거 알고 계시죠? 정기 6월은 차변의 기록이 되어 대변의 기록이 되어 자산 규정이니까 정기 6월은 차변의 기록이 되죠. 그래서 차변에 전기에서 얼마, 기초 뭐 얼마 이렇게 나와서 전기 2월 된 금액이 차변에 기록될 것이고요. 매출 채권 결산하게 되면 기말 차기월 되는 거죠. 기말 채권 즉 차기 2월 되는 것이 차기 2월 되는 것은 대변에 기록되면서 차변의 합계금액과 대변의 합계금액을 일치시켜서 그해 것은 마감이 되고 다음 해의 차기 2월이 바로 정기 2월로 넘어가면서 계정이 다시 시작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매출 채권에서 보통 물어보는 것은 회수액은 얼마냐? 회수액은 어디에다 기록을 해야 돼요? 매출 채권이 회수됐다. 파란색으로 해볼까? 매출 채권이 회수된 금액은 그 금액이 여기 회수액이 여기 기록이 돼야 되겠죠. 대변에 회수액,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대변에 또 뭐가 기록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매출 채권이 대변에 기록됐다는 뜻은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감소. 그럼 매출 채권이 감소하는 이유는 그 매출 채권을 회수하면 감소가 되겠죠. 또 어느 경우에 매출 채권이 감소하느냐면 지금 대손 처리가 되면 감소하게 돼요. 대손 처리가 되면 받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회수한 건 없지만 채권은 없애버려야 되죠. 감소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매출 채권에 대해서 전기 2월짜리, 회수액짜리 대손되는 거 차기 2월 그 차액이 결국 매출 채권이 증가하게 된 금액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매출 채권이 언제 증가를 합니까? 어느 경우에 지금 매출 채권이 발생하면 매출 채권이 발생하면 아직 회수를 못했다면 당연히 대변에다가 증가하는 금액을 써놔야겠죠. 즉 매출 채권에서 요 자리에다가 요 해당되는 내용을 알고 기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 매출 채권하고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바로 여기 대손 처리가 된 금액 중에서 대손 충당금으로 그 금액을 갖다가 쓴 금액인 경우라면 대손 충당금이 감소하겠죠. 이 숫자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대변에 매출 채권 10만원이 이렇게 지금 못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었느냐 하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4만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없었어. 그럼 뭐 처리해야 돼요? 대손 이거
대손 상각비 처리를 해서 6만원 이렇게 기록하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손 충당금이 전기 2월 된 금액 요거 내용을 보여주면 대손 충당금 전기 2월 된 금액 얼마였었겠어요? 여기 전기 2월 된 금액 얼마였었을까요? 여기 대손 충당금 다 뺐었는데 얼마까지밖에 못 뺐었어요. 그럼 여기 4만원 밖에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전기 2월 된 게 4만원이었는데 대손이 발생해서 대손 충당금 다 뺐었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감소된 금액은 얼마가 감소됐겠어요? 4만원 몽창 다 감소됐겠죠. 지금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대손 충당금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죠. 자, 이렇게 해놓고 대손 충당금 이 상태로 이제 문제 하나만 더 연결시켜 보면 주로 나오는 것들이 TET 2급에서도 TET 1급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게 되더란 말이죠. 자, 정기 2월 이렇게 됐는데 지금 기말에 매출 채권이 있어요. 그 매출 채권의 잔액이 지금 5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해야 될 결과 금액 얼마가 더 설정이 돼야 된다고요? 5만 원이 더 지금 설정이 돼야 돼요.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해봤더니 근데 지금 대손 충당금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럼 12월 30일 날 대손 충당금 어떻게 설정해요? 차변에 대손 상각비 얼마? 5만 원 이렇게 주면 되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그래서 5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 올해 이렇게 처리했을 때 올해 발생한 대손 상각비 얼마죠? 이걸 물어봐요. 올해 발생한 대손 상각비는 얼마였었겠습니까? 지금 기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하면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5만 원 나왔죠. 그리고 아까 여기 대손 충당금 빼쓰고서 돈이 모자르니까 대손 상각비 얼마 처리해놨어요? 6만 원 처리해놨죠. 요거 두 개 합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연결해서 이번에는 지금 대손 충당금의 차기 이월은 대변이 아니라 차기 이월인 차변에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보고 여기 대손 충당금의 차기 2월 자리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겠습니까?를 물어봐요.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5만 원 들어가야 돼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답안지 또 봤구나. 지금 여기 12월 31일에 회계 처리했다는 뜻은 얘가 바로 매출채권의 잔액에 확정된 금액을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계산해온 금액이잖아요. 기말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은 남아있는 매출채권 잔액에서 설정된 금액 그 이상을 넘어갈 수도 없고 이게 바로 그 금액인 거예요. 여기가 어떤 시험 문제에서 이걸 알려줘. 가르쳐 주는데도 몰라. 왜?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차변에 여기 차기 2월 자리에 기록된 대손 충당금은 확정적으로 매출채권의 잔액에 대해서 1% 했던 2% 했던 간에 딱 그 금액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정기월 얼마 있었어요? 4만 원 있었죠. 대손 충당금 얼마 썼어요? 4만 원 썼죠. 없는데 지금 차기월 얼마가 됐어요? 5만 원. 그러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뭔가 추가로 설정돼야 되죠. 어떤 성격이 대손 충당금으로 여기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맞춰봐요. 뭐가 들어와야 돼? 이 자리 대손 충당금에 대변에 들어와야 될 이 금액이 뭐가 들어와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여기 대손 충당금은 기본적으로 5만 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대손 충당금이 증가한 거니까 기말에 해놨던 금액 이렇게 5만 원 쓰면 돼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대손 충당금 금액의 그 기말 잔액이 5만 원이 아니었고 7만 원이었다고 바꿔볼게요. 계산된 결과 여기가 7만 원이야. 근데 기말에 우리가 계산했던 금액은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2만 원이 비어 있잖아. 이렇게 대손 충당금이
대변 자기 자리에서 증가할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 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대손충당금이 증가합니까? 기말에 이렇게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요 회계 1급 때 배웠던 건데. 어? 환입? 대손충당금 환입. 맞았어. 환입이야. 그럼 대손충당금 환입 규정이 지금 대손충당금을 갖다가 저기 증가시키는 건데, 아니 환입 규정이 맞았다는 뜻이 아니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대손충당금이 뭔가 다시 회수된 거야. 그러면 그때 무조건 대변에다가 대손충당금이라고 쓰라는 거 배운 게 하나 있단 말이지. 전기에 대손 처리한 것이 회수되면 대변에 무조건 대손충당금 쓰게 돼 있었죠. 이거 전기 회수액이 있으면 전기 회수액 이게 있으면은 대손충당금 대변이 증가하는 거예요. 환입은 아니고 성격이 그런 뜻이긴 한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가 2022년에 4월 20일 날 거래처 대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몽창다 대손 상각비 해가지고서 여기 2만 원 이렇게 날려먹었단 말이죠. 그럼 대변에는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액 이렇게 쓰겠죠.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도대체 이 사장님이 빚 주고는 못 살아. 이 사장이 누구냐면 이상민이야. 그래가지고 다음에 2023년에 12월 20일 날이라고 합시다. 이 돈을 보내온 거야.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2만 원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되면 대변에 뭐라고 써야 돼요? 매출 채권이나 외상 매출금 써야 되죠. 근데 벌써 이거 작년에 써먹었잖아. 그럼 거래처에 잔액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렇게 전기에 대손 처리한 것이 단기에 회수되면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얘는 무조건 뭘로 계정 쓰라고 배웠어요. 그래. 아니야, 기억이 났나 보구나. 여기에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기록해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해놨단 말이죠. 왜? 대손 충당금은 어차피 매출 채권으로서 기말이 되면 다시 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기 대손 처리했던 거 이렇게 회수가 되면 무조건 대변은 계정 과목을 못 써야 된다. 대손 충당금 써야 돼요. 그럼 대손 충당금 썼으니 여기에 대손 충당금 회수액 얼마가 추가로 들어가요? 2만 원 들어가죠? 여기 시험 문제인 게 꽤 많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건 이제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거 거의 빠지지 않고 보셨을 텐데, TAT 2급이 됐던 TAT 1급이 됐던 대손 충당금 문제는 절대 안 빠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잘 이게 형태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요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요 내용이. 이걸 잘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FAT 2급, FAT 1급, TAT 다 배운 것들이에요. 근데 길을 갖다 한꺼번에 몰아서 정리를 다 한 거야. 그게 TAT 1급의 형태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주시고 해당되는 문제 이렇게 그려놓고, 근데 이걸 떠올리지 못하는 게 사실상 문제죠. 이런 거 배웠는데 이렇게 용어를 구분할 줄을 몰라. 이런 것들 발생액이 뭔지 감수하고, 근데 요거는 반드시 이렇게 표를 그려서 계산을 해야지 안 틀려요. 그나마 헷갈리지 않고 그 문제 푸시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 설명하기로 하고요.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그 얘기는 지금 설명해 드렸던 거 여기 나와 있네요.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대변에다가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세무 1급에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 낼 게 하도 많이 TAT 2급까지 내서 그런지 TAT 1급에서는 이 매출 채권에 대한 처분 요걸 갖다가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매출 채권을 처분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거는 약간 배경 지식을 위해서 상황을 하나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거 유동화 조건이 있었나? 이걸 까먹었는데 유동화 증권
자, 옛날에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서 아, 저기 거래했던 회사 중에서 웅진코웨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웅진코웨이가 엄청나게 잘 나가던 회사였었는데 부동산과 그다음에 화학, 케미칼 회사를 갖다가 손대는 바람에 특히 부동산은 극동건설이라는 걸 이 회사가 인수했었거든요. 웅진에서 웅진그룹에서. 근데 장사가 안 돼도 그지같이 많이 안 돼가지고서는 돈을 갖다가 갚아야 되는데 그 여기 웅진코웨이 있잖아요. 이 웅진코웨이 회사를 갖다가 매각할까 막 그런 절차를 밟고 그랬었어요. 근데 일단은 웅진코웨이는 거의 캐시카우라 그래서 그네 회사에서 현금을 계속 젖자듯이 그 현금을 계속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아주 수익성이 좋은 그런 사업이었단 말이죠. 보통 렌탈 할 수 있는 정수기나 웅진코에서 정수기만 렌탈하는 거 아니죠. 많은 그런 그 제품들을 렌탈해주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받을 권리가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 쓰기에 매출 채권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돈이 너무 급해.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이 웅진코웨이를 갖다가 지금 렌탈 해주고선 받는 금액, 그 금액을 다 합쳐봤더니 한 10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B라는 다른 회사한테 넘겨주고 돈을 90억, 80억만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채권을 매각한 거죠. 그죠? 그 앞으로 일정한 그 기간 동안에 들어온 돈은 다 우리 돈이 아니라 누구 돈이 된 거야? 우리가 팔았으니까 그 사람 돈이 됐겠죠.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매출 채권의 처분 해놓은 거야, 이게 첫 번째. 근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웅진코웨이를 갖다가 다른 회사에다가 매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 회장님이 나중에 돈 벌어서 그걸 갖다 돈 더 많이 주고 다시 사드렸어. 근데 그래도 또 회사가 또 안 좋아졌어. 뭐 그래서 이걸 완복했다는데 그 뒷사정은 그럼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외상 매출금이나 이런 것 받을 권리를 갖다가 매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 저 유동화 증권이라고 써 있잖아요. 바로 이 유동화 증권이 그런 그 그런 업을 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 채권을 싼 값에 사가지고 그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고 거기서 이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업무도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근데 회계에서 그렇게 사용하기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를 하지 않는 거랍니다. 어떤 거였었냐면 자 보통 우리가 뭘로 해볼까요? 미수금, 예상 매출금. 선생님, 네, 실제로 오진코에 다니셔서 하시는 얘기예요. 예를 들었습니다. 안 가르쳐줘요. 비밀이야. 그동안 그 가시던 일 안 하셔서 응, 웅진코웨이 거래처라 그랬어요 제가. 응, 근데 그 거래처 잘 알아요. 거래처가 오진코에 좀 시끄러웠던 적 여러 번 있어서 많았었죠. 거기 회장님도 잘 알아요. 그분은 난 모르는데 난 잘 알아. 윤석금 회장님이세요. 예. 자, 예상 매출금은 1,000원. 그다음에 대면에다가는 이 돈 받을 게 있었던 걸 갖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지? 상품 매출이라고 합시다. 상품 매출을 해서 1,000원 이렇게 그냥 받을 게 있었는데 외상 매출금은 돈을 못 받은 거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외상 매출금은 그 상품을 매출했다고 하면 거래처에서 받는 게 외상 매출금 아니에요? 내가 상품을 판 곳에다가 거기 만약에 여기다가 외상 매출금 거래처를 뭐라고 써놓을까? 이거 금, 군, 희 누가하고 비슷한데 이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럼 이 사람 이 거래처 여기가 주식회사라고 치면은 아니 너무 티난다. 여기 하얀 나라라고 하는 주식회사에다가 팔았다고 치면 외상 매출금은 하얀 나라에서 주식회사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외상매출금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외상매출금 쓰긴 썼는데 만약에 이 거래처에서 신용카드로 저기 결제를 해준 거예요. 신용카드로 상품 매출금에 대한 결제를 해줬어도 우리 기록할 때는 뭐라고 기록해요? 우리가 물건 팔고 그 거래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어. 그럼 차변에다 뭐라고 쓰냐고요? 그래, 외상매출금 그대로 써야 되잖아. 그래서 외상매출금 1,000원 이렇게 써주는 건 같은데 대신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으면 거래처는 여기 그 국민카드라고 가정해요. 거래처는 국민카드로 써주기로 배우셨죠. 시험 문제 그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신용카드로 결제 받았을 때 거래처는 국민카드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죠. 자, 그럼 봐요. 우리가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을 판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신용카드를 갖다가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거기 하얀 나라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2, 3일 후에 받는단 말이죠. 그럼 얘가 외상매출금이 맞겠냐는 거예요. 이거 외상매출금이 아니잖아. 외상매출금이라는 것은 내가 거래처에 상품을 제공하고 내가 받아야지만이 그게 외상매출금이고 매출채권인데 얘는 지금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국민카드로부터 돈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카드에서 여기 1,000원 외상매출금 나한테 다 보내줄까? 지네 수수료 띄고 보내줄까? 나는 분명히 상품을 1,000원짜리 보내줬는데 내 통장에는 1,000원이 안 들어와. 근데 이게 무슨 외상매출금이야? 성격으로 따지면 얘는 미수금이에요. 차변에 미수금 1,000원 이렇게 해주시고 거래처가 국민카드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이라는 매출 채권을 신용카드사한테 팔아 넘긴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회사가 한 달 보통 뭐 결제일이 한 달이잖아요. 한 달 기다리지 않고 2, 3일 내에 돈을 바로 보내주고서 거기서 자기네 수수료를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정해졌어요? 신용카드로 매출했을 경우 그때는 그냥 외상매출금이라고 쓰기로 하자고 지금 정해져서 시험 문제도 실무에서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죠. 엄밀한 얘기로 지금 그 외상매출금을 있잖아요. 여기 신용카드 회사한테 처분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바로 매출채권을 처분했다. 바로 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무 1급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말 내용들 여기 설명에 대한 내용들 매출채권에 대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런 것이 충족되면 그 권리가 상대방한테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하겠다 뭐 그런 설명들을 지금 해놓은 거란 말이죠. 자, 참고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들어봤으니까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이 뭐라고 써야 되는지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세무 1급에 추가되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요. 자, 유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동성을 높인다는 것은 지금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죠. 만약에 그 돈도 매달 얼마씩 받기로 계속했다면 기가 1년짜리야. 그럼 그 돈 다 회수하려면 1년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받을 권리를 팔아버리고 난 목돈으로 빨리 돈을 쓰고 싶은 거 대부분 어떤 경우에 그러겠어요? 돈이 급한 경우 그러겠죠. 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출 채권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경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기다리는 것보단 빨리 팔아서 현금을 빨리 해놓겠다. 그런 게 지금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매출 채권의 처분과 관련된 회계적인 논점은 매출 채권의 처분이 순수한 처분인지 아니면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담보로 한 담보부 차입인지 이다. 얘가 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말 갖고 이해를 했다면 지금 카드로 결제한 매상매출금은 순수하게 다 처분을 한 거예요. 아니면 매출채권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진짜 빌리는 거 왜 갈려?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다시
신용카드로 카드 결제를 우리가 받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돈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국민카드로부터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 하얀 나라는 그 돈을 결제 대금을 누구한테 줘야지 돼요? 신용카드사한테 줘야 되겠죠. 주는 거예요? 지네들이 알아서 빼가요? 통장에서 알아서 빼가잖아. 그죠? 즉 얘는 완전하게 다 판매가 된 거예요. 매각된 거예요. 뭐가?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이라는 게 매각이 누구한테 넘어갔어? 회사의 권리를 신용카드사한테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면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차입.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담보로 우리가 금융권 그 신용카드사한테 돈을 빌린 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개인이 그 돈을 안 갚았어. 계속 연체하고 있어. 그러면 다시 우리 그 회사한테 그 매출채권 그 사람 돈 안 갚어. 내가 줬던 돈 다시 줘. 그럴까 안 그럴까?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럼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카드사가 보는 거죠. 카드사가 보는데 대신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일반적인 수수료보다 싸겠다, 더 비싸겠다. 그걸 자기네들 그냥 뛰는 거야. 그게 뭐 리스크에 대한 장사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순수한 처분인지 아니면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담보 차입인지 그 구분하는 요건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TAT 2급까지 배울 때까지 없었잖아. 근데 실제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일까? 죽어도 안 벌어지는 일일까? 아주 많이 벌어지는 일일까?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세무 1급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규정들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자가 매출 채권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로 이것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본다. 그러면 여기 매각거래냐 차입거래냐 그 두 가지 키워드로 얘를 구분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겠어요. 매각거래 그다음에 차입거래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양도인 근데 이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요.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매각한 거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얘기들이에요. 뭐 어렵기만 한 게 아니니까요. 자,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 해당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된다. 자, 요거는 아까 카드로 비교했을 때 내가 카드사에다가 외상매출금을 팔아 넘기고 난 다음에 내 물건을 팔은 그 거래처한테 돈 나한테 보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거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얘기하면 그럼 매각한 게 아니라 돈 빌린 거야. 그런 케이스라면. 자, 권리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즉 양도인이 파산 또는 법정관리 등에 들어갈지라도 양도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된다. 완전히 팔아 넘긴 거예요. 그것이 매각거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 또는 양도, 담보 제공 등 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내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이 잡혀져 있는 거야. 그런 거 사용의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모든 통제권 다 넘겨준 거예요. 네 맘대로 해. 나는 이거하고 더 이상 상관없어. 그럼 내용은 결국 뭐였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매각거래가 되기 위한 거는 통제권이에요. 통제권의 이 양 모든 걸 다 넘겨준 것을 우리는 매각거래라고 본다. 여기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차익거래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금융자산의 이전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면 처분손익, 당연히 매각했으니까 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하며,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신규로 취득 부담하는 자산이나 부채가 있는 경우에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장부에다가 계상하고 처분손익 반영해야 된다. 만약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 공정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해야 된다.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영어로 보아 처분 손익을 계산한다. 그다음에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따른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 계산한다. 자, 요거는 있잖아요. 차후에 요와 관련된 계산 문제로 한번 나오잖아요. 제가 아직 이거 못 봤어. 문제 더 풀어보질 않아가지고 요건 나오면은 그 문제 갖고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근데 얘는 요거 네모 박스 있잖아요. 이런 말로 되는 문제를 많이 내는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해 드리고 그다음에 기타 채권에서 단기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죠. 또 헷갈리네. 여러분들한테 손익의 이연 예상 설명했나요? 손익의 이연 계정과 예상 계정 설명한 적 있어요? 기억 안 나요? 잠깐 요 정지 좀 해놓고요. 자, 지금 앞에서 그 매출채권에 대한 처분까지 한번 TT 1급에 추가된 내용을 한번 보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단기 대여금, 원래 단기 대여금은 말이에요. 여기 단기 대여금은 우리 통합 계정으로 유동자산, 당좌자산에서 단기 투자 자산 안에 있는 계정 중에서 첫 번째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했고 세 번째 계정이 단기 대여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그 통합 계정 안에 들어가 있는 계정으로 단기 대여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이 단기 대여금이 우리 밑에 있는 다음에 매출 채권 아래는 외상 매출금 조금 전에 했죠. 매출금이 있고 그다음에 바드러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기타 채권에 기본적으로 있었던 여기 밑에 미수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선급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기타 채권은 우리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돈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매출 채권에 단기 대여금도 속할 수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기타 채권 안에 깍두기라고 생각하세요. 깍두기로 단기 대여금도 바로 여기에 양쪽이 다 속하는 계정명이 됐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단기 대여금은 단기 투자 자산 안에도 해당되고요. 여기 기타 채권에도 해당이 되는 성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여기 기타 채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미수금은 여러분이 여기서 배웠던 것처럼 주요 상거래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외라고 나와 있죠. 그런 거 팔고서 즉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비품이나 기계 장치 또는 토지 건물 이런 거 팔고서 돈을 못 받았을 때 미수금이라고 쓴다. 아마 기초 과정에서 많이 배우셨었을 거예요. 약소금을 받아도 미수금이라고 쓴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선급금, 계약금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계약금은 무조건 선급금이라고 써야 된다.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다시 계약금은 무조건 기정 선급금이라고 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잘했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취득하려고 그래요. 건물을 취득하려고 하면 건물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기본적으로 얘도 일반 상거래 행위에서 마찬가지로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계약금 10%를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을 줬으니 얘도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선급금 얼마라고 이렇게 쓰면 맞겠냐는 이야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어라고 쓴다. 뭐? 자산이래.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쓴다. 근데 여기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니까 이 건설이란 말 뜻이 건물인 줄만 착각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요. 유형 자산 있잖아요. 유형 자산을 갖다가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줬을 때에는 건설 중인 자산,
취득 중인 자산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건물을 짓는다고 자가 건설을 하게 되면 그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당연히 계약금이 나가겠죠. 그때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 이거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 건설 중인 자산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나가는 모든 돈은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임시 계정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물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투입됐던 모든 계정의 건설 중인 자산은 없애버리고 다음에 그 전체 금액을 다 건물로 대체하는 거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계 장치를 갖다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장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이 꽤 크다 보니까 거기도 계약금이라는 걸 줘야 되겠죠. 그때 계약금 준 거 선급금이라고 써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써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선급금은 뭐냐? 재고 자산을 계약했을 때 무슨 자산? 재고 자산에는 뭐뭐 있나요? 상품, 제품, 그다음에 제공품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원재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장품 이런 거 살 때 계약금 주면은 그때 선급금이라고 쓰는 것이라고 구분해 놓으세요. 자, 또 한 가지. 이건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실무 업무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계약금이라는 말 하고요. 이런 말 들어봤나요? 착수금. 착수금도 일종의 계약금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선입금 이런 것들 이런 용어들이 다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계약금 성격을 갖고 있는 금액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건물을 질 때요. 계약금이라는 말이 보편적일까? 건설을 뭐죠? 건물을 짓는 거니까 착수금이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 착수금. 착수금은 무슨 뜻이고 계약금은 뭐에 대한 걸까? 이걸 약간 편의상 구분을 해본다면 용역에 해당되는 계약금은 착수금이라고 부르고 재화에 관련된 것들은 계약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구분하면 건물은 용역이 그 건물이요 짓는 거 얘는 용역이에요 재화예요. 배웠잖아. 그죠? 그럼 용역에 대한 거니까 계약금이 맞겠다 착수금이 맞겠다. 변호사가 변호 준비할 때 계약금 달라고 하죠. 그때 계약금 달라고 그래요 착수금 달라고 그래요. 무슨 돈 달라고 그러지. 아 뭐가 내용이 착수금이면 어떻고 계약금이면 어때? 돈 받으면 되지.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통장에 입금시켜 주셔야죠. 그렇게 얘기했지. 용어들 한번 이렇게 구분해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약금을 줬다고 해서 다 선급금이라고만 쓰지는 않는다. 여기 시험 문제에서 세 개를 다 포함해서 쓴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실제로는 다 흔히 쓰는 말들이에요. 근데 잘 안 쓰는 말들도 혹시 나오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는 이건 한자어로 옛날에 썼던 거고 제일 많이 쓰는 거 두 가지예요. 성격이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여기 그 뭐죠? 당좌 자산에서 기타 채권까지 설명한 것으로 하고요. 재고 자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타 채권에서 이제 파생돼서 쓰이는 계정들 우리가 흔히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라고 하는 계정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먼저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채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거 벌써 1시간 넘었으니까 이거는 동영상 끊을게요.